임신 7개월 차. 나의 배는 이미 무겁게 잘 익은 수박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게 중심이 휘청거려 늘 조심스럽게 허리를 받쳐야만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복자 씨는 나의 이런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다. 지금 그녀는 정체 모를 검은 약물이 담긴 코를 찌르는 한약 냄새가 진동하는 대접을 들고 2층 계단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어린 그 고집스러운 표정은 지난 3년 동안 내가 지겹도록 겪어온 압박감 그 자체였다. 소윤아, 얼른 따뜻할 때 마셔라. 내가 시골까지 내려가서 어렵게 구해온 아들 낳는 약이다. 이걸 마셔야 이번에 확실하게 대를 이을 장군감을 낳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였다. 마치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엄한 성질을 내리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뱃속의 아이도 나의 불안을 감지했는지 태동이 거세졌다. 나는 뒤쪽 벽을 짚으며 최대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들, 딸을 가려요. 요즘은 딸이 더 효도한다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임신 중에는 약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이한테 해로울 수도 있다고요. 나의 말에 김복자 씨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의사놈들이 뭘 안다고 그래. 걔네는 사람 겁주는 것밖에 모르는 족속들이야. 내가 말했지. 우리 성현이네 집안은 3대 독자 집안이야. 내 대에서 대가 끊기면 절대 안 된다고. 내 배 모양을 봐라. 뾰족한 게 딱 봐도 딸년 배구만. 이 약 안 마시고 만약 계집애라도 나오면 너랑 성현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딸년이라는 그 독한 말이 독화살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결혼한 지 3년. 나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그저 대를 잇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동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눈에 나는 늘 이방인이었고 씨바지일 뿐이었다. 나의 가치는 오직 뱃속 아이의 성별에 달려있는 듯했다. 억눌러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 저 안 마셔요. 제 아이는 아들이든 딸이든 제 소중한 보물이지. 어머니네 집안 제사 지내줄 도구가 아니에요. 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또렷했다. 평소 순종적이기만 하던 내가 말대답을 하자 김복자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더니 곧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게 어디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끝까지 기어오르네. 손소윤, 너 오늘 이거 안 마시고는 못 베길 줄 알아. 그녀는 대접을 든 채 기세등등하게 나를 향해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피하며 계단을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무거운 몸은 생각만큼 기민하게 움직여주지 않았다. 내가 몸을 비키는 찰나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낀 김복자 씨는 이성을 잃고 내 등을 향해 거칠게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등 뒤에서 전해지는 거대한 힘이 느껴졌고 나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었다.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계단 아래로 내 몸이 굴러 떨어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머리는 벽에 부딪혔고 복부는 계단 모서리에 강하게 찍혔다.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배에서부터 터져나와 온몸으로 퍼졌다. 비명조차 지를 틈이 없었다. 극심한 통증과 어지러움 속에서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완전히 암흑 속으로 빠져들기 전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계단 꼭대기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는 김복자 씨의 얼굴이었다. 거기엔 당혹감보다는 악독하고 냉막한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다리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와 나의 연한색 임산부 복을 붉게 적시는 것이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발걸음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남편 조성현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돌아온 모양이었다. 계단 아래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한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공포에 질려 커진 그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소윤아, 소윤아. 그는 미친 듯이 달려와 나를 안으려 했지만 혹여 나를 더 다치게 할까봐
뻗은 손조차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성현 씨,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줘.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피 냄새를 견디며 간신히 몇 마디를 내뱉었다. 그때서야 김복자 씨가 계단 위에서 느릿느릿 걸어 내려왔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선수를 쳤다. 성현아, 너 이제 왔니? 얘 좀 봐라. 내가 몸에 좋다는 안태약 한 그릇 먹이려는데 저렇게 유세를 떨다가 지 혼자 발을 헛디뎌 굴렀지 뭐냐.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알지. 조성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그 눈빛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만년 빙하가 갈라지는 듯한 낯쫌과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하지도 논쟁하지도 않았다. 그저 죽일 듯이 그녀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철천지원수를 대하는 듯했다. 그는 지극히 조심스럽고 경건한 자세로 나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의 동작은 부드러웠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가 김복자 씨 옆을 지나칠 때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쇳소리가 섞인 낮은 목소리로 한자 한자 내뱉었다. 만약 내 아내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말을 마친 그는 경악과 공포로 물든 어머니의 얼굴을 뒤로 한 채 내가 평생의 안식처라고 믿었던 집대문을 박차고 나갔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성현 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앞만 보며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운전대를 꽉 쥔 그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내 복부에서는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조수석에 몸을 웅크린 채 내 몸에서 생명의 온기가 피와 함께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남은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수술실로 이송되었다. 차가운 기계들이 내 몸에 부착되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내 주변을 분주하게 오갔다. 멀리서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산모 과다출혈에 태아 심박수가 너무 낮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니 보호자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산모를 먼저 살려야 할지, 아이를 먼저 살려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수술실 박폭도 성현 씨는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벽에 기댄 채 무너져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 김복자 씨와 시누이 조미선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미선은 성현 씨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오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 들으니까 둘이 싸우다가 손소윤이 다쳤다며. 임신한 사람이 좀 참아야지. 엄마를 그렇게 화나게 하면 어떡해. 김복자 씨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특유의 가련한 연기를 시작했다. 내 팔자야. 나는 다 우리 집안 손주 생각해서 정성껏 한 일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제 나는 밖에서도 집에서도 죄인 노릇만 하게 생겼네. 성현 씨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듯 오로지 수술실 문만을 핏발선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나와 다급히 물었다. 가족분들, 빨리 서명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조미선이 당황하는 사이 김복자 씨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선생님 무조건 우리 애기부터 살려주세요. 걔가 우리 집안대를 이을 귀한 뿔이에요. 그 순간 성현 씨가 움직였다. 그는 번개처럼 일어나 김복자 씨 앞에 섰다. 나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문틈 사이로 밖의 상황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성현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고는 김복자 씨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윤이가 스스로 구른 겁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밀었습니까? 평소 아들의 순종에 익숙했던 김복자 씨는 겁에 질린 듯 했으나 이내 특유의 뻔뻔함으로 대꾸했다. 그래, 내가 살짝 밀었다. 그게 뭐 어때서? 어른이 말하는데 말됐구나 하고 서 있길래 훈육 차원에서 손 좀 댄 건데.
지가 몸이 무거워서 넘어진 걸 누굴 탓해. 내가 내 며느리 좀 때린 게 무슨 대수라고. 네가 감히 친엄마한테 대들어? 좋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성현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되자 복도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경찰이죠. 사건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김복자 씨가 집에서 임신 7개월 된 제 아내를 고의로 밀어 계단에서 떨어뜨렸습니다. 현재 아내는 위독한 상태고요. 주소는 제1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살인미수로 고소하겠습니다. 살인미수라는 말이 성현 씨의 입에서 냉정하게 뱉어지자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미선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오빠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친엄마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킬 일 있어? 성현 씨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 사람이 소윤이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린 그 순간 내 어머니이길 포기한 거야. 내 아내와 아이를 죽이려 한 가해자일 뿐이지. 체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딴 말이 나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압도적인 위압감이 서려 있어 기세등등하던 조미선조차 뒤로 물러섰다. 경찰은 금방 도착했다. 성현 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김복자 씨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내가 밀었다. 그게 뭐 어때서? 라는 악독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경찰들도 눈살을 찌푸렸다. 김복자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놈이 여우 같은 마누라한테 홀려서 제 애미를 잡아넣으려 하네. 나는 그냥 장난 좀 친 거야. 누가 그렇게 쉽게 구를 줄 알았나. 성현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경찰에게 그녀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 보이니 격리가 필요하다고 냉정하게 덧붙였다. 결국 김복자 씨와 목격자인 조미선은 경찰차에 태워져 연행되었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성현 씨는 잠시 휘청거리더니 벽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었다. 그에게도 이 결정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긴 수술 끝에 나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아이는 지키지 못했다. 복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태반조 기박리가 일어났고 7개월 된 아이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다. 마취에서 깨어나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공허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내 뱃속에서 꿈틀거리던 그 생생한 태동, 미리 사두었던 베네쩌 고리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성현 씨는 내 침대 곁에서 내 차가운 손을 잡고 아이처럼 울었다. 소윤아, 미안해. 내가 못 지켜줬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기운조차 없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깊었다.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삶의 일부를 도려내진 기분이었다. 이번 기간 내내 성현 씨는 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물을 떠다 주고 몸을 닦아주며 내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한편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조미선으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왔다. 오빠 엄마 지금 집에서 매일 울기만 해.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소윤이도 일단 살았잖아. 사람 살았으면 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어떻게 고소까지 하니? 남들이 알면 오빠 얼굴에 먹칠이야. 성현 씨는 차갑게 웃었다. 사람이 살았다고. 조미선, 너 지금 당장 영안실 가서 세상 구경도 못하고 죽은 내 조카 얼굴 보고 와. 그러고도 그 말이 나오나 보자. 그것도 가족끼리 벌어진 일인데 그냥 사고라고 말할 거야? 미선은 기가 막히다는 듯 대꾸했다. 그래봤자 딸이었다며. 딸이야 나중에 다시 낳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당장 꺼져. 성현 씨는 짧게 내뱉고 전화를 끊은 뒤 조미선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대화를 모두 들었다. 그들에게 내 아이는 성별로 가치가 매겨지는 물건에 불과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다. 퇴원하는 날, 성현 씨는 나를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미리 구해둔 조용한 오피스텔로 나를 안내했다. 전문 산후도 우미까지 불러놓은 상태였다. 소윤아, 이제 그 집 안 가. 이제부터 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야. 나를 안심시킨 후 성현 씨는 짐을 챙기러 홀로 본가로 향했다. 돌아온 그의 눈가는 붉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모든 은행카드와 급여 통장, 비밀번호를 내게 넘겨주었다. 소윤아, 내가 멍청했어. 가족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너를 지옥에 방치했어. 이제 우리 집 경제권은 네가 다 가져. 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두 사람의 것뿐이야. 그리고 그는 내 앞에서 스마트폰을 켜더니 본가에 설치된 홈캠 앱을 실행했다. 원래는 보안을 위해 거실과 주방에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둔 것이었다. 소윤아, 내가 받은 수모 하나하나 다 돌려줄 거야. 그들이 그 집을 그렇게 좋아하니 어디 마음껏 누려보라고 해. 성현 씨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조미선 성격에 자기 집보다 10배는 좋은 우리 집 거실을 그냥 두고 볼 리 없지. 지켜봐. 그들이 지금 얼마나 신나게 그 집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할지. 우리가 그 집을 비워준 뒤 내가 정성을 다해 꾸몄던 아늑하고 우아한 신혼집은 순식간에 김복자 씨와 조미선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그들은 아마도 성현 씨가 그 집에서 살아라고 한 말을 자신들의 승리나 타협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었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당당하게 둥지를 틀었고 그곳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기 어린 파티를 시작했다. 나는 도우미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 새로 옮긴 거처에서 서서히 몸을 추스르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벌어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깊은 밤이면 보지 못한 아이 생각에 숨이 막힐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럴 때마다 성현 씨는 묵묵히 나를 안아주며 스마트폰을 켜서 인간성이 말살된 현장 생중계를 내게 보여주었다. 그 홈캠 화면은 고화질의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다. 조미선은 짐을 풀자마자 자기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버릇없고 제멋대로인 꼬마는 신발을 신은 채 우리가 700만 원이나 주고 산 이탈리아산 천연 가죽 소파 위를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아이는 손에 쥐고 있던 커터칼로 소파 가죽을 북북 긁어댔고 소파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흉터들이 남았다. 조미선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으며 깔깔거렸다. 어머, 우리 강아지 대단하네. 이 소파가 너무 딱딱해서 좀 길들여야겠어. 죽어있는 인테리어보다 훨씬 예술적이다. 예, 내가 에르메스 오렌지 컬러에 맞춰 공들여 고른 그 소파가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며 내 가슴도 칼질을 당하는 것 같았다. 성현 씨는 내 손을 꽉 잡으며 차갑게 말했다. 조금만 참아. 더 깊게 긁으라고 해. 그 긁힌 자국 하나하나가 다 청구서가 될 테니까. 이틀 뒤 조미선은 자신의 SNS에 보란 듯이 사진 몇 장을 올렸다. 그녀는 내가 드레스룸에 고이 모셔두었던 샤넬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서 온갖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 코트는 성현 씨가 우리 첫 기념일에 사준 선물이라 아까워서 한 번도 입지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사진 밑에 올케가 버리고 간 쓰레기. 내가 입으니 딱 내 옷이네. 역시 옷은 주인을 잘 만나야 해라는 글을 적어 올렸다. 그녀의 지인들이 댓글로 너무 기품 있다. 원래 주인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며 맞장구를 치는 것을 보고 나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 소중한 추억이 전리품처럼 전시되고 조롱당하는 상황이 구역질이 났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집을 아예 사교장으로 만들었다. 조미선은 질 나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거실의 고가 페르시아 양목 카펫 위에는 콜라와 과자 부스러기가 나뒹굴었고 담배꽁초에 그슬린 자국이 선명했다. 유명 디자이너에게 맡겨 시공했던 아트월 벽면은 조미선의 아들이 크레파스로 낙서해 놓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시어머니 김복자 씨는 더 가관이었다. 그녀는 안방을 차지하고 누워 내가 아껴두었던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뜯어 동네 할머니들에게 인심 쓰듯 나눠주었다. 우리 며느리가 나 효도한다고 준 수입품이야.
이거 바르면 10년은 젊어져. 성현 씨는 그 장면을 가리키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저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주고 있어.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만 커지는 거야. 며칠 간격으로 예전 이웃이자 성현 씨의 오랜 친구인 호진 씨로부터 메시지가 날아왔다. 성현아,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오늘 또 사람들을 떼거지로 데려와서 생일 파티를 한다는데 음악 소리가 복도까지 진동해. 술 냄새, 담배 냄새 때문에 다른 집들도 난리야. 내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나한테 바쳤다면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시더라. 너네 와이프 화장품도 다 나눠주고 벽이며 소파며 다 망가졌는데도 저렇게 신나하시는 거 보니 내가 다 기가 막힌다. 모든 정보가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성현 씨는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호진아. 그냥 내버려둬. 지금 즐거운 만큼 나중에 피눈물 나게 해줄 거니까. 성현 씨는 컴퓨터에 암호화된 폴더를 하나 만들어 그동안 수집한 모든 홈캠 영상을 날짜별, 죄목별로 분류해 저장해 두었다. 10월 15일 조미선 아들 소파고의 훼손. 10월 18일 김복자 사유물 절도 및 증여. 10월 22일 조미선 거실 벽면 및 카펫 중대 훼손 같은 시기였다. 그 폴더 안에는 우리가 처음 입주할 때 모아두었던 모든 인테리어 계약서, 가구 영수증, 샤넬 코트 구매 확인서까지 완벽하게 스캔되어 있었다. 성현 씨는 컴퓨터를 끄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소유나 내 몸이 좀 더 나아지면 그들에게 법과 증거라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영원히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했어. 내가 유산 후 몸조리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성현 씨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선언했다. 그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를 넘겼다. 변호사는 즉시 날카로운 문구로 가득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그것은 단순히 나가라는 퇴거 명령이 아니라 재물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통지서였다. 통지서에는 훼손된 모든 물품의 구매가와 현재 가치, 수리 비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탈리아산 천연 가죽 소파 700만 원, 완전 파손으로 인한 전액 배상, 페르시아 양목 카펫 500만 원 오염 및 화상으로 인한 전액 배상, 아트월 복구 비용 300만 원 등 1차 청구액만 무려 2억만 원이 넘었다. 그 통지서가 본가로 도착한 날 오후 조미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오빠 너 제정신이야? 무슨 소파 하나에 수백만 원을 물어내래. 이거 사기 아니야? 우리 돈 한 푼도 못 줘. 성현 씨는 스피커폰을 켠 채 무표정하게 대꾸했다. 조미선 이건 시장 바닥 흥정이 아니야. 모든 항목에 영수증과 훼손 영상 증거가 있어. 사흘 안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민사소송 들어갈 거고 그러면 배상금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네가 다 물어야 할 거야. 너 감히 친엄마랑 누나를 상대로 이럴 수 있어? 이 집 엄마 명의잖아. 우리가 우리 집에서 좀 쓴 게 무슨 죄라고. 성현 씨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집 명의가 누구든 그 안에 집기는 다 내 돈으로 산 내 사유재산이야. 명의와 손괴는 별개의 법적 개념이야. 변호사한테 물어봐. 아 참, 우리 집 홈캠 고화질의 녹음까지 완벽한 거 알지? 너희가 거기서 한 말, 행동 하나하나 다 법정에서 보게 될 거다. 법적 압박에 당황한 조미선과 김복자 씨는 곧바로 전략을 바꿔 여론전과 도덕적 비난을 시작했다. 그날 밤 조씨 가문 단톡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미선은 내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폐륜아이며 이제는 남편을 꼬드겨 집안 재산을 뜯어내려 한다고 눈물 섞인 글을 올렸다. 그녀는 거실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울고 있는 김복자 씨의 사진까지 찍어 올리며 동정심을 유발했다. 집안 어르신들이 앞다투어 비난을 쏟아냈다. 성현아, 네 어미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 며느리가 문제다. 시어머니가 좀 썩기로써니 변호사까지 들먹이다니. 당장 가서 빌고 취하해라. 집안 망신이다. 도끼 서린 메시지들이 내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팠다.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효도라는 잣대로 나를 심판하려 들었다. 내가 분노로 손을 떨며
반박하려 하자 성현 씨가 내 휴대폰을 가져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세 가지 파일을 단톡방에 올렸다. 첫 번째는 조미선의 아들이 칼로 소파를 찢는 영상과 조미선이 내 샤넬 코트를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이었다. 두 번째는 내가 유산했다는 의사의 진단서였다. 세 번째는 지난 3년 동안 성현 씨가 김복자 씨와 조미선에게 보낸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 내역이었는데 그 합계액이 무려 1억 원이 넘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성현 씨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누구든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그럼 이 2억만 원 배상금 그분이 대신 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보낸 저 1억 원도 조만간 법적으로 반환 청구할 예정이니 각오하십시오. 말을 마친 성현 씨는 망설임 없이 단톡방을 나갔고 내 휴대폰에서도 그 방을 삭제하고 차단했다. 이제 세상이 좀 조용해졌네. 그동안 엄마니까 참아달라. 고만하던 남편이 그 모든 족쇄를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억울함이 아닌 이제야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뒤늦은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가족 단톡방에서의 여론전은 우리의 완승으로 끝났다. 도덕적 우위에 서서 훈수를 두던 친척들은 성현 씨가 내놓은 명확한 증거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성현 씨가 이토록 강경하게 집안의 치부를 드러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조미선과 김복자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친척들 사이의 여론이 나빠지자 그들은 성현 씨가 가장 아끼는 직장 생활을 망가뜨리겠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성현 씨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직장에 소문이 나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믿은 모양이었다. 월요일 오전 조미선은 기어이 성현 씨의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성현 씨의 비서인 김대리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다. 조미선이 회사 정문에서 성현 씨가 노모를 학대하고 폐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창 승진 과도를 달리는 성현 씨에게 이런 추문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성현 씨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비서에게 직접 얼굴을 비추지 말라고 지시하며 두 가지를 명령했다. 첫째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법무팀 직원과 함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었다. 성현 씨는 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나지막이 설명했다. 내가 직접 나가면 감정 섞인 집안 싸움으로 비칠 뿐이야. 하지만 지금 저건 명백한 영업 방해고 범죄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직업적 성취를 인질 삼는 행위는 차가운 법의 심판으로만 되돌려줄 수 있어. 약 30분 뒤 경찰이 출동해 김복자 씨와 조미선을 훈방 조치하고 현장에서 끌어냈다. 경찰서에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말에 기세등등 하던 그들도 순식간에 꼬리를 내렸다고 했다. 직장에서도 뜻대로 되지 않자 경제적인 압박이 조미선의 숨통을 죄기 시작했다. 사실 조미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 이자는 매달 성현 씨가 어머니를 거쳐 변칙적으로 지원해주던 돈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성현 씨가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자 조미선은 당장 파산 위기에 몰렸다. 그날 밤 조미선은 성현 씨에게 악에 바친 문자를 보냈다. 네가 사람이야. 친엄마를 경찰서에 보내고 누나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게 해. 너 때문에 은행에서 독촉 전화 오고 난리야. 당장 해결해. 성현 씨는 짧게 자업자득이라고 답장한 뒤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예금과 주식, 심지어 급여 계좌까지 전부 내 명의의 새 계좌로 이체했다. 그의 모든 은행 잔고가 0이 찍힌 화면을 보여주며 그는 말했다. 소윤아, 내 전 재산은 이제 다 내 거야. 저들이 혹시라도 부양료 소송이나 법적 싸움을 걸어와도 난 이제 빈털털이야. 아내를 위해 빈몸으로 집을 나갈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걸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어. 성현 씨는 자신을 옥죄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빨대들을 그렇게 하나씩 잘라냈다. 사면 초가에 몰린 조미선은 이번엔 타깃을 나로 바꿨다. 내가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믿고 나만 무너뜨리면 성현 씨가 돌아올 것이라 착각한 듯했다. 내가 다니는 광고 대행사에
조미선이 나타났다는 정가를 들었을 때 나는 회의실에서 중요한 광고주와 미팅 중이었다. 조미선은 회사 로비에서 내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미친 개를 상대하는 법은 똑같이 짖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몽둥이로 분질러 다시는 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대학 동기이자 회계사인 친구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미선이 예전에 무역회사 구매팀에서 근무하며 내게 자랑 삼아 늘어놓았던 뒷돈 이야기들을 기억해냈기 때문이었다. 은정에게 조미선과 거래하던 특정 업체와의 장부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고 성현 씨가 예전에 그녀의 실적을 위해 소개해줬던 업체들과의 대화 100억 본을 넘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정으로부터 조미선이 업체로부터 최소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받았다. 나는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던 조미선을 내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그녀는 기세등등하게 5억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했다. 나는 조용히 은정이 보내준 보고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언니, 이 거래처들에서 받은 리베이트가 3억이 넘네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인 건 아시죠? 조미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내가 이 모든 증거를 그녀의 전 직장과 검찰에 넘기겠다고 하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자, 언니, 선택하세요. 돈이에요, 아니면 감옥이에요. 그날 밤 성현 씨와 나는 홈캠을 통해 본가에서 벌어진 지옥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벼랑 끝에 몰린 조미선과 김복자 씨가 서로를 탓하며 처절하게 싸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왜 손소윤을 건드려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조미선의 비명에 김복자 씨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내가 며느리 돈 많다고 꼬드겨서 빨대 꽂으라고 부추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탓이야. 이 배은망덕한 년.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난투극을 벌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괴롭히기 위해 완벽하게 공조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의 추악한 동맹은 이익 앞에서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조미선에게 비장의 카드를 보여준 뒤 그들 모녀 사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는 일에만 죽이 잘 맞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가장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고 있었다. 그들의 동맹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확인한 성현 씨는 이제 마지막 청산을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햇살이 유난히 좋던 어느 주말 오전, 성현 씨는 대형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열쇠 수리공을 대동하고 예전 신혼집으로 향했다. 집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수리공의 손길에 단 1분 만에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쏟아져 나왔다. 내가 정성 들여 꾸몄던 집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 벽면은 낙서로 가득했고 비싼 소파는 담배꽁초 구멍과 칼자국으로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누워있던 조미선은 우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성현 씨는 그녀를 무시한 채 이삿짐 직원들에게 명령했다. 벽과 바닥 빼고 우리가 산 모든 물건을 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요. 조미선이 비명을 지르며 가로막았지만 성현 씨는 차갑게 대꾸했다. 이 집 명의가 누구든 아내 물건은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네가 부순 물건들의 수리비 청구서도 곧 갈 테니 각오해. 시어머니 김복자 씨까지 방에서 뛰어나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성현 씨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1시간 만에 호화롭던 집은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했다. 우리는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다. 며칠 뒤 깊은 밤, 이웃인 호진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김복자 씨가 미친 사람처럼 복도에서 우리의 결혼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검은 연기로 가득했고 경찰과 소방차가 출동해 있었다. 김복자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정신병동으로 이송되었다. 정밀 진단 결과
중증 편집성 인격장애와 조울증 판정이 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자신을 해치려 하는 악마였고 아들을 뺏어간 원수였던 모양이다. 성현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전문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조미선은 그 와중에도 돈에 눈이 멀어 있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틈을 타 집을 자기 명의로 돌리려 했지만 성현 씨가 이미 재산 보전 처분을 해둔 상태였다. 성현 씨는 어머니의 법정 대리인 권한을 얻어 그 집을 매각했다. 매각 대금 중 대출 상환금과 아파트 가치 상승분인 25억 원은 우리 부부의 몫으로 가져왔고 남은 6억 원은 김복자 씨의 평생 병원비와 요양비로 신탁해 두었다. 조미선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조미선은 다니던 직장에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적발되어 파면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결국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고 지방의 작은 도시로 쫓기듯 떠났다. 시간은 흘러 우리에게도 다시 희망이 찾아왔다. 나는 다시 임신했고 이번에는 성현 씨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건강한 아들 아난이를 낳았다. 아이의 100일 잔치날 우리는 소중한 지인들만 모아 축복을 나눴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시어머니의 오빠, 즉 성현 씨의 외삼촌인 장군 씨였다. 그는 평소 김복자 씨의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못하다가 이제 와서 가족끼리 화해해야지라며 숟가락을 얹으려 했다. 하지만 성현 씨는 단호했다. 제 아내가 죽을 뻔했을 때 외삼촌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가족은 여기 있는 이분들 뿐입니다. 장군 씨는 호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갔고 그 소동을 끝으로 조 씨 가문과의 모든 인연은 끊어졌다. 성현 씨는 새로 이사한 넓은 아파트를 내 단독 명의로 등기해 주었다. 소윤아, 이건 보상이 아니야. 너를 위한 마지막 울타리야. 그의 눈빛에서 나는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2년이 흐른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거리에서 조미선을 보았다. 화려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초췌하게 늙어버린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원망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언니를 망친 건 내가 아니에요. 언니의 끝없는 탐욕이었죠. 요양원에 있는 김복자 씨는 약 기운 때문인지 많이 차분해져 있었다. 성현 씨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간 마지막 면회에서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성현아, 소윤아, 내가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나지 마라. 그 한마디에 내 가슴속 깊이 맺혀 있던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졌다. 증오조차 아까울 정도로 그녀는 작고 가여운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의 설날, 우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평화로운 저녁을 보냈다. 창밖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고 집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성현 씨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새해 인사를 건넸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현모양처란 무조건 참는 바보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지혜와 내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낸 이 평범한 일상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는 다가올 내일의 햇살을 향해 미소 지었다.